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봤듯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계급의 주도로 절대 왕권과 특권을 보장한 신분질서가 폐지된 걸 시민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국가가 나타나고 근대 시민사회, 프랑스에서는 그걸 부르주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들에 의한 사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영국혁명보다는 훨씬 더 전형적인 이제 시민혁명의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 전의 프랑스는 이제 절대 왕정 체제였고요. 쭉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많이 봤죠, 우리? 네, 태양왕 루이 14세.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절대 왕정을 누렸고요. 그 이후에도 루이 16세까지 이어져 오면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절대 왕정 체제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 제3신분이었던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성장했던 시민계급이 개혁 요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좀 맞물려서 생각할 것이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프랑스 어로는 이제 앙시엥 레짐이라고 합니다. 앙시엥이 오래된 낡은 이런 뜻이고 레짐이 이제 제도라는 뜻인데 이런 이제 우리 요거 보면 될 것 같은데 국왕을 제외하고 이제 1신분이 이제 고위성직자, 2신분이 귀족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만 세금을 다 면제받아요. 그리고 관직을 독점을 하면서 뭐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전부 다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제3신분인 전 인구의 98%를 차지하고요. 여기에는 성장하고 있던 상공시민층,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그리고 농민,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세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봤지만 이 제3신분이 2신분과 1신분을 거의 먹여 살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금은 다 내지만 그 외에도 뭐 국가의 의무는 다 하는데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민계급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이제 왕실 재정이 좀 파탄나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려고 산부를 소집을 했을 때 특권 신분과 제3신분 간의 대립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왕실 재정이 왜 파탄났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절대 왕정이 쭉 이제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그 왕실에서 쓰는 엄청난 사치 그리고 그 막 연일 막 파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테고 아까 우리 루이 14세의 이제 착장한 그 아이템들을 보면 아주 네 좀 막 하이힐과 뭐 레깅스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아주 명품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 특히나 이제 요때 사치 아이콘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죠. 루이 16세의 왕비. 그래서 그런 이제 사치가 엄청나게 심했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뭄도 굉장히 많이 겹쳤고 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재정이 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당시에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더더욱 힘든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참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프랑스가 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은 영국이 싫어서죠. 영국과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재정은 더 힘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루이 16세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3부회 아까 우리 신분 3개 봤죠? 이 3신분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부회라는 걸 소집하게 되면서 이때 특권 신분 증가 그리고 제3신분 간에 표결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일어나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때 표결 방식을
신분별 표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제일 신분이 몇백 명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딱 간단하게 생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신분별 표결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1신분이 한 표, 제2신분이 한 표, 제3신분이 한 표. 그러니까 제1신분 대표가 한 표, 제2신분 대표가 한 표, 제3신분 대표가 한 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표결에 붙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특권층들이 지들끼리 맨날 편먹으니까 2대1로 평민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민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수 표결, 그러니까 개인별 표결로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요 애들하고 그리고 98%나 되는 이 평민들하고 뭐 평민들에게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표결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유리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립이 일어났는데 이 왕가 특권층은 당연히 이걸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제3신분이 따로 이제 왕궁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라는 곳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테니스 코트예요. 테니스 코트에 가가지고 국민의회, 자기들끼리만의 국민의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헌법을 제정해서 표결 방식을 바꿔줄 때까지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테니스 코트의 서약, 뭐 테니스 코트의 선언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잘 타이려고 막 좀 들어준다 이렇게 했으면은 끝날 수도 있는 얘기였는데 당시 이제 국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민들이 무장을 해야 되니까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을 습격하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왜냐면 당시 이제 왕의 정치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전제 정치의 상징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바스티유 감옥은 이제 지하에 이제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시민들이 탈취하게 되면서 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군이 무장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요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연권, 천부인권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주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조항이랑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에는 재산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자신들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이 부르주아지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도 하나 슬며시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권선언. 책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하나하나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연도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이 날짜는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새롭게 제정한 다음에 새롭게 이제 의회를 소집을 해요. 이걸 이제 입법의회라고 합니다. 헌법을 새로 만들었다고요. 이때 이제 주도했던 애들은 온건파인 지롱드파고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급진파도 있어요. 급진파는 자코뱅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건파, 급진파구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건파가 처음엔 주도하고 있었는데 혁명이 점점점 이제 커져가는 걸 인적국들이 되게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도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혁명에 점령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불안감을 느꼈는지 인접국인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혁명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간섭이 심했고요. 그래서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혁명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자기들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오스트리아랑 이제 프로이센이 쳐들어오는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것을 좀 방어하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방어전의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많이 밀리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 원래 이제 혁명 전부터 되게 힘들어서 혁명이 일어난 건데 전쟁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물가는 더더욱 상승되고 식량은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나도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파리 민중이 망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건파로는 안 되겠다 해서 급진파들이 이제
주도하는 국민공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고요. 이 국민공회에서는 이제 이 주도했던 애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제 법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시켜 버려요. 단두대죠. 기요틴이라고 하는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폐지가 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르가 엄청나게 공포 정치를 하게 돼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던 건 한 달 반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1000여 명 넘게 사형을 시켰다고 해요. 그 단두대에서 계속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댕강댕강댕강.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나도 이제 좀 공포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과격하고 혁명이 이제 좀 너무 급진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온건파들이 다시 이제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테르미도로의 반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정확히 몰라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은 자기들이 또 똑같이 이제 잡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면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걸 5인 체제의 총재정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권력을 맡기면 좀 위험하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으로 구성된 총재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혁명 전쟁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나 뭐 경제적으로 위기 극복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마침 이때 엄청난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래서 통영정부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나폴레옹이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 정치도 꽤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도 굉장히 안정됐고 그리고 이 혁명 정신을 아주 가득 담아가지고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한 걸 편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결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즉위했던 인물이에요. 내가 황제로 즉위해도 되겠느냐 찬반 붙여요. 근데 국민 투표가 당시 뭐 일설은 99% 정도라고 얘기 뭐 하는데 한 96%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만장일치급으로 선거에서 막 말이 안 되죠. 90 몇 프로 넘는다는 건 푸틴 아니고서야 거의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즉위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만큼 인기가 엄청났고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자, 나폴레옹은 아마 이 그림을 사진 아니죠? 그림이죠. 아주 많이 봤을 겁니다. 키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있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평균 키보다는 좀 컸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그 당시 이제 그 이 단위랑 이런 걸 이제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뭐 센티미터 이걸로 이제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167.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평균이 164였으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더 큰 형태였죠. 큰 키였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를 호위하는 애들이 너무 컸어요. 근위병 이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자기를 좀 가려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말에서 막 안 내리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이건 TMI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코르시카 섬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 거의 반도 옆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원래 이탈리아 계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프랑스어가 아주 서툴렀답니다. 그래서 철자가 맨날 틀리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왕인데 막 왕명 내려보는데 전부 막 철자 틀려 있고 맞춤법 틀려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네, 그런 면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전쟁의 영웅이긴 하죠. 그래서 히어로가 되면서 베토벤이 이제 이 사람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와 영웅이야 하면서 영웅 교향곡을 막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막 황제 즉위하고 이러니까 베토벤이 이 영웅 교향곡을 만드는 걸 아주 후회하면서 펜을 집어던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네, 불가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엘바 섬에 유배가 됐다가 반프랑스 동맹에 의한 연합군에 막 프랑스가 밀리다 보니까 결국 전쟁의 신 이제 나폴레옹을 불러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최후의 전투 워털루 전쟁에서 결국 또 실패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지게 되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비소 중독으로 인한 뭐 위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위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뭐 썰에 의하면
조금씩 비소를 타가지고 비소 중독으로 해서 사망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